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마스크 아까 앞에, 예, 선생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시도당에서 이렇게 시도당 차원에서 하는 아카데미에서 해보는 건 제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충북도당에서도 했었고, 전남도당인데, 이 영남 쪽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가장 최대 규모의 제가 청중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지금 원래 3시부터 하려는데 한 15분 정도 됐으니까 한 4시 넘어서까지 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죠? 예. 4시 반, 한 4시 40분?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시 45분. 예,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강의하다가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러면 뭐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의 말미에도 여러분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급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뭐 휴식 없이 그냥 진행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중간에 볼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13년부터 헌법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로 한 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할수록 많은 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나가시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은 제가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특히 탄핵 당시에 촛불 집회 할 때 굉장히 많은 헌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바라보고 하는 시각들도 많이 높아지고 시선의 상당히 폭과 넓이가 달라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어야 된다고 하고 특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방 정치에 종사하시는 의원님들, 정치인들한테 특히 헌법은 거의 필수죠, 필수. 이게 마치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나 성당에서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는 헌법이 성경이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헌법에 대한 그런 게 확산되어 있는데 헌법을 거의 정치의 성경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성경 또는 정치인들의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시되고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영어를 써놔가지고 제가 여러분 첫 페이지인데요. 뒤에 영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갖다 붙인 건데 거기 보면 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거를 딱 종합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영어를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원리가 되는 것들은 다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법이랄까 그런 문화는 사실은 이제 단절됐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 체계는 다 서양 법학에서 또 서양의 법의 실제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social or governmental institutions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 또는 정부 차원의 어떤 기구들에서 어떤 창조되고 또 그것을 강제력이 있는 그러한 룰의 체계다. 다시 말해서 규칙의 체계다 이겁니다. 규칙의 시스템이다 이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제반 개념들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precise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한 규정을 뜻한 명확한 정의, 개념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long-standing debate를 통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확립된 명확한 원칙들로 구성된 그러한 규칙 체계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규칙의 체계는 바로 국가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단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기에 물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 데서 만든 그러한 체계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규칙의 체계다. 그래서 법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흔히 도덕과 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죠. 그래서 법과 도덕의 차이는 바로 강제력이 있느냐의 여부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옛날 이게 법원이라고 해서 법의 격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팍타 순투 세르반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근대 사적 자체 원칙, 다시 말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그 하나의 표가 된 게 바로 이 팍타 순투 세르반다라고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아트 유스티티아 루앗 카엘룸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 지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가지고 피아트 유스티티아 루앗 카엘룸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유스티티아가 정의입니다. 예, 정의. 그래서 보시면은 자 밑 법과 정의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디케, 유스, 그다음에 뭐 정의는 디카이온, 유스티티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양은 법이라는 말에 정의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의, 저스티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반드시 따라붙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그 정의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우리 동양에도 뭐 의가 있죠. 의리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조금 다르죠. 서양의 그 저스티스 개념하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케가 법이고 디카이온이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에서는 유스가 법이고 그다음에 유스티아가 이제 정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과 정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법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 정의는 뭐죠? 정의는 사실은 아주 단순 무식한 거죠. 그 정의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원초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정의의 모든 걸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스티스는 그 속성상 반드시 이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를 통해서 내가 침해받은 권리를 원상 회복하겠다. 이거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수학적. 그래서 물론 종교에서는 복수를 하지 말라 그러죠. 뭐 한쪽 뺨을 맞으면 나머지 뺨도 내줘라 그러는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원상 회복시켜서 균형을 맞춰 놓는 것,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없으면 바로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물론 그 복수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 보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기울어진 그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 이게 정의의 속성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법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항상 이런 그 권리의 어떤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든가 침해된 권리의 원상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게 근대 법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돼 있었고요. 그거 뭐 근대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서양 법 철학에서는 내려왔습니다. 자, 서양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좀 그러실 텐데 동양에도 법사상이 위대한 법사상이 있습니다. 이 맨 밑에 보시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거 혹시 어느 책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이게 보이시나요? 이 글자가? 예, 맞습니다. 한비자의 법불악이 승불요곡이라고 해가지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부귀한 자나 빈천한 자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법의 생명입니다. 원래. 그리고 승불요곡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먹을 갖다가 먹줄에다 비교해가지고 집 질 때 옛날에 동양에서 집 질 때 먹줄을 이용해서 먹을 팽팽하게 해가지고 탱기죠. 그럼 먹줄 딱 그 나무에 뱀니다. 직선으로 똑바로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먹줄은 승불요곡. 목재가 휘어 있다고 해서 먹줄도 따라서 휘지 않는다. 목재가 휘어 있어도 똑같이 곧바르게 그 목줄은 아주 직선으로 딱 그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양의 동양 사람들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만민평등의 원칙, 법 앞에 평등의 원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시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교적인 유교가 지배하게 되면서 한비자의 법과 사상은 진나라 때 이제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나라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와 같은 법불하기 승불요곡이라는 철학이 없습니다. 유교는 근대 법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행위를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얘는 죽일만 하니까 죽였다 하면은 봐줍니다. 그게 정당방위나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 때 종로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막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전기수라고. 그 사람을 칼로 찍어 죽였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환성 부윤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사형을 할 때는 왕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가서 삼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재판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데 왕이 그때 사면을 해줍니다. 왜? 만약 그 사람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임경업 장군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억울하게 죽는 장면에서 너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그 전기수 직업적 이야기를 갖다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예,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조대왕이 실제로 정조가 얘기한 게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사형에 처해버리면 과연 누가 인의를 지키겠느냐. 예?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덕치주의거든. 그러니까 법치하고 다르죠. 법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덕치는 법 이상의 이상학적인 무슨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인의라든가 예의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법치주의와 법과 유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어가지고 법령의 위계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헌법이 국가 최고 법규범이고요. 여기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모든 원리가 최고 원리가 담겨 있고 아울러서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국가 간의 조약, 그 밑에 또 대통령령, 그 밑에 총리령, 부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기저에 있는 것이 바로 행정규칙이라든가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체계인데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헌법을 논할 때 이 헌법이란 두 글자는 여러 가지로 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달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가장 넓은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이것은 당나라 때 한나라 때도 다 있었고 조선시대 경국대전 이런 것도 다 헌법입니다. 그러나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것은 이 넓은 의미의 헌법에다가 플러스 자유권을 보장하는 게 천부 인권. 그래서 천부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근대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18세기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주체는 누구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국가였죠. 국가, 정부, 권력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국가보다도 더 많은 기본권 침해 주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도 요새 산업재해 같은 거 많이 나는데 만약에 근로자들의 그런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면 이제 기업도 기본권 침해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기본권 침해의 주체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힘센 집단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국가가 가장 최대의 기본권 침해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권, 다시 말해서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됐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 제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 권력을 쪼개고 이것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 그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자유권도 보장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자유권을 보장하느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 보면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대두되면서
예컨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노동 3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근데 그걸 보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평등의 원칙이 이랬는데 자유권이나 천부인권 중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이제 평등권이 중요한데 왜 노동자들에게 그런 조직할 권리를 줘가지고 노동자들이 기업가를 압박하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삶이 아주 어려워지고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회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느껴서 다른 그 비사회주의권 국가들도 자본주의 국가들도 바로 생존권을 인정하게 이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답게 살 권리고요. 여기에 뭐 각종 노동 3권, 근로기준권, 그 노동 근로의 권리 이런 것들도 다 바로 현대 그 사회국가 헌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존권 개념. 그래서 생존권 개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는 19세기, 20세기 초에 등장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바로 이 현대 사회국가 헌법의 원리에 입각해 있고 이 안에는 근대 이민주의 헌법의 요소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딱 구획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헌법의 핵심 가치 알고 가셔야죠. 자, 원래 근대 입헌주의가 아까 자유라고 그랬죠. 자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법을 이제 기본권 책에 들어가시면서 볼 텐데 자유권적 기본권, 뭐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평등권은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평등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유권도 아니고 이 자체는 평등권은 자유권도 아니고 참정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도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적 기본권도 아닙니다. 이거 그 분류 체계에서 빠져 있어요. 평등만. 그럼 평등은 뭐냐?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헌법 11조에 나오는데 이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이나 뭐 참정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에 다 통하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다 지켜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헌법상 그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11조가.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에서 적어도 헌법 체계에서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거 할 때, 심판할 때 이게 평등권을 항상 그 함께 다룹니다. 예.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위헌인 겁니다. 그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이 약방의 감초고 이게 아주 헌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어제 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민주당에서 이제 평등법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국회에는 엄청나게 또 평등법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항의도 있고 막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의 원리로서 이제 복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사회 정의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뭐 복수라는 말로 복지가 아니라 복수라는 말로 이제 정의의 어떤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좀 자극적인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회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서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주겠다 이거죠. 가진 자, 없는 자, 너무 지나치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가 존재하려면 빈부의 어떤 그게 좀 그 격차를 완화시켜야 되고요. 한 도시도 발전하려면 부자들만 있으면 그 사회가 그 도시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그 도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대 또 사회국가 헌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헌법의 핵심 가치는 보셨는데,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그 원칙을 아셔야 되는 원칙. 여러분이. 그래야 헌법 조문을 읽으실 때 그거 딱딱딱 그 이해가 됩니다. 이거 모르고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시면, 되게 이제 헌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헌법의 가장 이제 주요 원리가 이제 여기 지금 한 몇 가지입니까? 8가지 딱 열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룰 오브 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치는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모든 행위가 그 법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그 룰 오브 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인 법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 법치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형식적 법치주의 해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많은 유태인과 소수민족을 학살했던 거죠. 그게 다 법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뭐 아이 히마니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다 법대로 했다 이겁니다. 할 말이 없죠. 법대로 했다. 그건 법치주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오늘날은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다. 법을 따르긴 따르되 그 법이 헌법에 부합돼야 된다. 그 법률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돼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있는 게 뭐죠? 바로 헌법재판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법치주의 사상이 이제 근대 헌법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왔다. 자, 사회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국가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은 선거에 의해서 그러나 선거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그때요. 도저히 이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꼬락서니를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물론 이제 탄핵 소추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바로 그와 같이 사회계약은 간단합니다. 홉스가 처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을 얘기했는데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어턴이라는 그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 양반 때부터 그 이후에 뭐 존 로크나 루소 뭐 이런 사회계약 논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사회계약의 핵심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돼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권자를 하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권자가 옛날에 왕이었죠. 그래서 홉스 같은 사람은 왕이 바로 주권자라 그랬어요. 근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왕한테 모든 그 주권을 양도하는데 위임하는데 왕이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언제든 왕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입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상태가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홉스는 자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지만 루소 같은 사람은 자연 상태가 아주 해피하다고 봤어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봤죠. 그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버킹엄이다. 언제든지 국가 지도자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폭군 방벌론이죠. 맹자가 얘기했던 폭군 방벌론. 언제든지 1000명이 바뀌면 왕을 바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연법 사상은 뭐냐면 이 근대 법사상이 나올 때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했어요. 뉴턴의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나오고 다윈이 뭐 또 진화론 이런 거 발견하고 여러 가지 그 뭐 전자기학 뭐 이런 것도 발전하고 물리학과 수학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때 서양 사람들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연계가 이와 같이 아주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러한 똑같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학자들은 수학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홉스 같은 사람도 수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정치나 법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러한 법서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원래 수학에 아주 탁월한 그 당시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건 바로 그 자연법의 한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걸 기하학의 법칙처럼 정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다 평등하다. 사람들 간에 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연적, 과학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증을 해봤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은 능력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모든 게 다 평등하다. 더 난 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좀 사실 과연 모든 사람이 평등할까? 나는 좀 다 색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다 비슷한 사람이. 못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평등, 만민 평등과
그다음에 모두가 자유롭다. 이게 이제 예.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 버렸네. 예.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쪼개야 되죠. 그래서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이 나와서 권력 분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눈다. 뭐 이게 삼권 분립 또는 뭐 존 로크 같은 경우는 집행권, 외교권 이렇게 이권 분립으로 나누기도 했는데 그래서 권력 분립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그 당시에 18세기에 나왔는데 책이 그 몽테스키의 법의 사상 이런 것 법의 사상, 법의 정신 이런 게 이제 삼권 분립의 성전인데 그게 그 당시에 다 판매 금지됐던 금서였습니다. 금서. 왜? 왕의 절대 왕정 시대에 저런 책을 쓴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 금서였습니다. 금서. 자, 복지국가, 국제주의 이런 거 다 뭐 여러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인데요. 이건 특히 이게 있고 이제 외국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 만들어진 과정인데 이게 다 보시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퍼뜩퍼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미국은 그냥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 국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영국과 독립전쟁하면서 연합규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전혀 희망 탱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부과해도 만약에 세금 안 내면 그거 강제로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를테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하고 싸우잖아요. 워싱턴이 사령관인데 뭐 저거 하겠다고 막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 조지 워싱턴이. 그래서 각 주에서 군인들이 와요. 그래서 군인들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자기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유나이티드 미국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자기들은 다 자기 출신 주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지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미국이 자기네 조국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그 군인들 군기 잡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완전히 다. 너 어디에서 왔어?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군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788년에 이제 미국 헌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이 됐고 공화주의죠. 이거 왕이 없고 권력 분립,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사상에 철저하게 입각한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미 합중국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영국은 문서화된 단일한 헌법제는 없지만 여러 개의 문서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어떤 헌법 사상이 결국은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이나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마그나 카르타가 오늘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거의 그 단군 할아버지격입니다. 저 안에 저게 1215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몽골 침략도 받기 전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벌써 신체이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상이 이때 이미 나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대헌장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고요. 그 이후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요 중간중간에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막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찰스 1세 같은 건 왕의 머리를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다 정신적 토대가 됐던 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문서고요. 영국의 에드먼드 코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헌장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했던 그 유명한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 외에도 뭐 선거법이라든가 의회법, 국회법, 우리 따지면 국회법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의 불문 헌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헌법전이라고 하는 단일한 헌법전이 존재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와 같이 영국처럼 불문헌법 국가가 지금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뉴질랜드 정도가 지금 불문헌법 국가예요. 프랑스 헌법은 여러분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11조부터 평등권부터 37조, 36조까지 36조는 거기는 저기구나 사회적 기본권이겠군요. 우리 헌법 그 앞부분에 11조부터 한 20몇 조까지 거기가 다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다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판박이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블란스 혁명 이라고 바로 헌법 만들지 않았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파 헌법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이게 다 이제 프랑스 의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1791년에 프랑스 최초의 헌법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부르주아들이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2년 전에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도 다 포함시켜서 헌법의 일부로 포함시켰고, 여기에 국민 주권 사상이 처음으로 나오고, 신분제 철폐라든가 관존 민비, 저기도 유럽에도 관존 민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저때 이제 철폐를 했어요. 종식시켜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권 철폐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도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검열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검열. 그러니까 사전에 스크린 해가지고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금지됐다. 그러다가 이 부르주아들의 헌법에 또 반발해가지고 이제 좀 좌파성, 이때는 좌파, 프랑스의 이제 좌파가 이제 급진적 공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헌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생존권이나 교육권 등 처음으로 사회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사회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그 사회권이 들어간 헌법으로 최초의 헌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프랑스 사람들은 1793년에 이미 좌파들이 이러한 생존권을 헌법에 박아놓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콧대가 높은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유럽도 봤으니까 우리 임시정부 헌법도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48년에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헌법 역사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5번 개정, 5번. 근데 5번 개정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대부분 권력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점점 그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아지는데요. 처음에는 국무총리제로 했다가 상해 임시정부가 그러다가 임시정부 3개 임시정부 통합을 합니다. 상해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던 한성정부하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노령정부가 3개의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린다. 도대체 또 너희들 조선 사람들 뭐 분열된 거냐 뭐 이렇게 그러지 않냐. 그래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서 대통령제로 합니다. 대통령제로. 그래서 그때 한번 1차 개정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는데 그 상해에 와가지고 한번 취임식은 했어요. 취임식은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 원로들이 이제 미국 생활 그만하고 상해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대통령 노릇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승만이 차에 필 무르고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25년에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서 야 대통령제 이거 안 되겠어. 내각 책임제로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봉길 의사가 1932년에 뭐 이렇게 막 의결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이제 서진을 하죠. 서진. 중국 내륙으로 쭉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독립이 금방 될 줄 알았어. 처음에 임시정부 만들 때는요. 한 3, 4년 내에 독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일제 탄압은 더 거세지고 일본의 국력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게다가 이제 중국 내정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일단 돈이 끊어져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정치라는 게 뭘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집단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집단이 정치인들이죠. 예? 여러분 정치인의 직업이 뭐죠? 직업의 속성이 예. 선생님 소리 듣는 세계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인데 의사,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선생이라고 불러요. 다들 센세라고 하는데 그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남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남일. 그 선생은 학교 선생님들은 남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남들한테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죠. 정치인은 남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존재다. 이런 이제 일종의 약간 그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 독립운동도 일종의 정치 활동인데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주석을. 그 리더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동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걸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야, 너 와서 좀 여기 우리 대장 좀 해가지고 막 세웁니다. 그거 하고 했던 게 이제 주석제입니다. 주석제. 결국은 주석제도 중간에 이제 변천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동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구 선생이 주석이 되면서 이제
주석이 아주 강화됩니다. 그전에는 집단 지조체였다가 나중에 이제 강화되고 이렇게 하는 변천을 겪어서 5차례에 걸쳐서 됐고요. 마지막 개정은 1944년에 해방 1년 전에 됐는데 이때 된 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해가지고요. 야, 좌우가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함께 힘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그 사회과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좌우합작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약산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산 김원봉 그 의열단 단장했던 분이 있죠. 하여튼 그 양반이 그래서 뭐 또 일설에면 사회주의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는 무정부주의자인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북한 가가지고 검열상을 지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감사원장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약산 김원봉 씨를 이렇게 훈장을 독립유공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보수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약산을 이렇게 유공자로 하려고 그러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들은 다 여러분 독립유공자들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시정부의 수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비판 많이 받고 하지만 다 독립운동 특 1등급들입니다. 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결국 뭐 약산 김원봉 그거는 없는 걸로 됐던 걸로 아는데 예. 이 두 분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소왕 씨하고 신익희 씨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임시정부 헌법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소왕 씨는 이제 나중에 6.25 때 월북이 됐고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월북이 됐고 신익희 씨는 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지냈죠. 1950년대 민주당 창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195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들 상대로 강의할 때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사실이니까 민주당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헌법에 대해서 긍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런 얘기가 있죠. 성조기 있죠. 성조기는 공화당이 뺏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미국 헌법을 수호하는 걸 자임하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태극기는 저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헌법 가치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자주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거 뭐 근데 다 중요한 거라서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정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재밌는 거. 재헌헌법에서 이거 다 앞으로 가버렸네. 다 뒤로 가버렸네. 이 재헌헌법에서 그 통치구조가 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국무회의 속기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래 내각 책임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 당시에 반대를 극심하게 해가지고 의원 대다수는 내각제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극렬히 반대하다 나중에 그냥 안 나와버립니다. 국회를. 보이콧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제 그 감격 시대였죠.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낭만도 있고 하니까 노인네가 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한 3일 만에 부랴부랴 내각제헌법을 대통령제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게 바로 원래 내각제 헌법이었어요. 그걸 뜯어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2017년엔 터키가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헌법이 지금 우리 헌법이랑 비슷합니다. 내각 책임제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내각 총리가.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다 보니까 총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 김준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 헌법의 대통령제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이제 미국 헌법엔 국무회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재헌헌법 때부터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국무회의 의결에 복종해야 된다. 이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분이 탁견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이 운영됐으면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부로서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맞죠. 박정희도 진짜 산업화이고 3선 개헌 안 하고 딱 물러났으면 그 대단한 영웅으로 남았겠죠. 근데 다들 그냥 비극의 일을 해서 권력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권력에 대한 욕구를 너무 세가지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있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 불행한 길로 갔죠. 만약에 이 김준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스스로 국무회의 결정이나 이런 걸 존중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다 이것입니다. 저기 이 자리에 우리 도당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헌법대로 하려고 했던 거의 그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근무할 때 제가 맡았던 이 임무가 바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나 국정행위와 관련된 결단을 헌법의 시각에서 이거를 분석하라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막 교보문고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점심 때 나와서 교보문고 가서 김철수 헌법책 이렇게 두꺼운 거 사다가 학교 다닐 때 보고 이제 집어 던졌던 걸 다시 보고 사실은 제가 그래가지고 헌법에 관심을 다시 갖게 됐고 그래서 헌법 대중화를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저 잘한 거죠? 예,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여러분 혹시 재미없을까봐 뭐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만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편한데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4시가 다 됐나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4시. 예.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어이구, 빨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30분 남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예. 하여튼 여러분 뭐 굉장히 빨리 토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을, 예. 그래서 넘어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 헌정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재미있습니다. 빨리 더 넘어가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거 뭐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본문을 한번 쭉 보고 가시죠. 자, 헌법 전문도 헌법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껍데기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야. 이거는 헌법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재판할 때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도 갖다가 인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법통이다. 이게 사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뿌리가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어떤 게 나오냐면 예컨대 뭐 친일파 재산환수법 있잖아요. 이완용 후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본인들이 만든 재산이 아니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친일파였던 이완용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근데 물론 이완용의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다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한 친일 행위로 인해서 그 러일 전쟁 직후부터 뭐 해방 직전까지 그 사이에 그러한 친일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어야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저 당시에 엄청난 토지를 받거든요. 실제로. 대지주가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토지를 불화받아 가지고. 그런 거 뺏는 겁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안 되거든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안 되는데 헌법에 나오죠. 나중에. 근데 바로 그 전문에 있는 3.1운동 요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합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불이한 건 4.19 민주주의 이념 이게 바로 이제 저항권의 하나의 근거.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저항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4.19 민주주의 이념으로부터 이제 저항권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이건 이제 통일하겠다는 얘기고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보해야 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되게 좋은 말입니다. 엄청 좋은 말인데 이게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들어가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때가 묻었어. 그래서 이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들 중에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걸 되게 꺼리는 분들 있어요. 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막 온갖 고문과 수배와 이런 당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운동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헌법 전에는 유신헌법 때 들어갔지만 이미 뭐 그 재헌헌법 때부터 이 자유와 자유민주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서양 헌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기본법도 나옵니다. 이게. 독일도 우리처럼 동서독 간의 체제 경쟁을 겪었죠.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가지고 자기네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것을 굉장히 헌법에 여러 가지 장치를 뒀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프리 데모크라틱 베이직 오더입니다. 프리 데모크라틱 베이직 오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독일어로는 제가 할 줄 모르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국민 주권이어야 되고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이 주권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이 다 국민 주권자다. 첫째 국민 주권. 자, 두 번째 기본권 보장입니다. 천부인권 보장.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양심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뭐 각종 그다음에 특히 정치적 자유,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이 분립돼야 되고, 권력 간의 상호 통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정치적 자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겁니다. 거기는 선거 제도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출마하기 훨씬 쉽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뭐 중국 갔을 때 중국 공산당 그 고위 간부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은 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20명만 사인해주면은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항상 선거 때 되면 경선이 괴롭죠. 경선 없어요. 그냥 바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 20명만 사인만 받으면. 훨씬 더 우리보다 자유로워요. 근데 거기는 정권 교체가 안 돼. 왜? 거기도 당이 있어요. 당이 중국도 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당의 규약에 보면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강령을 지지하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당인 거예요. 명칭만 다른 것이지. 정권 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냥 좋은 말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해서 이제 각인의 기회균등이라든가 국민생활의 균등한 현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1조 1항은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간단히 설명하면 요 1조만 보겠습니다. 1조만. 뒤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그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모크라티아, 다시 말해서 다중에 의한 지배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에 의한 지배입니다. 지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소수자의 의견이나 이익이 묵살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자의 이익이나 그 어떤 주장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 우리는 흔히 이제 왕이 없으면 공화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왕이 있고 없고는 공화주의를 판단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권력이라는 것을 공화주의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왕이 없지만 다 선출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비공화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공화주의 반대는 뭐 전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권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모두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화주의라고. 민주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거지만 공화주의는 지배, 피지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우리 헌법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바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이 바로 공화주의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그래서 또 선거를 할 때도, 그래서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 민주공화국은 그런 개념이고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그 단점을 공화주의로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주권과 권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주권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근본적인 힘입니다. 반면에 권력은 각 국가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법을 만들 권력이죠. 사법권은 법을 재판할 권한이죠. 그 다음에 행정권은 그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그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력들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다 나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 결국은 주권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죠.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확 넘어가 버렸네. 예, 잠깐만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5장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5조, 6조는 넘어가겠고요. 네, 이게 이 총괄 부분은 뒤에 통치구조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얘기할 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은 국민정치에대한, 여러분도 그 정무직 공무원, 여러분 정무직 공무원이시죠? 예.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그러한 지위는 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요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그래서 재헌헌법에는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재헌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공무원을 주권을 가진 국내 수임자이고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재헌헌법이 표현이 더 국민을 더 우위에 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뭐 이거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한 5차 개헌에 들어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민주적이죠. 예, 다음번에 개헌하면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는 정당 조항입니다. 정당. 정당 조항이 이렇게 이제 꽤 많은 편인데 외국 헌법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조항은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진보당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이 그 진보당을 그냥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냥 행정명령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19 이후에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당 보호 조항이 그때 처음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10조는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평등권. 자, 여러분 평등권을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이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우리 헌법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사회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이것도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등권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함께 따라붙는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이제 신체의 자유인데요. 이것도 뭐 많은데 이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 12조 1항에 보시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법률이 있는데 적법한 절차는 또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법률에 의하지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률과 적법한 절차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도 법률로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이라고 앞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이런 다 법에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법치주의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적법한 하면은 약간 법률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이게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due process of law라고 합니다. due process of law. 그러니까 due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법에 의한 적절한. 그냥 단지 법률에만 규정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치가 유태인 학살할 때도 법률에 다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 적당한 절차, 이것은 바로 합헌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법수직 증거 배제 원칙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고문이나 또는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딱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체포할 때 너 뭐 때문에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묵비권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주고 만약에 어떤 그 진술을 얻었다, 그러면 그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도청, 감청을 해가지고 수집한 거, 이런 것도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상 위법 배제 증거, 위법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적법 절차 원칙이거든요. 이런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설령 뭐 법에 의해서 체포했더라 할지라도 그런 절차를 건너뛰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뭐 판사 영장이 있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도 다 법에 다 명시되어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헌법이 1988년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바로 그와 같은 적법 절차가 명시된 게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 그 신문지상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명백히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심증이 있어요. 근데 법상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딱 몇 개밖에 없는데 그게 다 위법하게 수집된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그래서 그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다 법에 규정되면 그것도 법률에 의한 그것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구별 의미가 크게 없어지지만,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은 법률에 없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헌법에 정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걸 밟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보완 처분, 뭐 강제노역 이렇게 나오는데,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형벌 조항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치료 감호라든가 보호 관찰, 보안 관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걸 이제 보완 처분, 또는 강제노역. 강제노역은 이제 주로 징역형 받았을 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거 이제 영장주의가 되겠고요. 영장주의,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여기 12조 5항이 바로 소위 말하는 미란다 원칙이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체포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한테 바로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도 적법 절차 위반이 돼서 바로 불법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체포 감금이 돼서 그렇게 한 수사관이 처벌받게 되죠. 구속적 부심사 청구권, 그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등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건 다 경제적 자유권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시되는데,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직업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것이죠. 여기는 이제 16, 17, 18조는 다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조는 이제 주거의 자유에 대한 불가침. 그래서 주거의 자유를, 만약에 어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영장이 필요하다 이러고요. 그다음에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건 이제 사생활에 대한 이제 원칙 조항이고요. 18조는 이제 통신. 통신도 사생활의 한 분야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등등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채플 뭐 수업 시간에 수업을 강요하거나 이러면은 다 안 된다고 법원에 판결이 났죠. 자, 21조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거는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예,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최근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각종 뭐 무슨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을 넣는 그런 법률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표현의 자유의 논란거리가 돼요. 헌법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도 아마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막 이제 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예술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다 보장되고 있고요.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왜 학문 예술의 자유가 들어갔냐? 자, 옛날에 독일은 시민혁명이 아주 늦게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서유럽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뭔가 해야 돼서 이제 헌법을 자기들도 짝퉁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학문 예술은 자유롭게 한다. 이게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문 예술의 자유 규정 안 해도 돼요. 예. 다 그 안에 다 그래서 녹아서 다만 이제 학문의 자유는 더욱 고도로 보장된다. 예술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도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가 처음에 종교의 자유였다가 그 이제 양심의 자유로 확대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지금도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사라든가 종교적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훨씬 더 고도로 보장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옛날에 야간 집회 금지할 때도 종교 집회는 야간에도 허용됐었죠. 예. 지금은 물론 일반 집회도 야간에 허용이 되지만 예, 그런 것들입니다. 자, 재산권 중요한데 재산권도 자유권 중에 하나인데 가장 광범위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기본권도 이런 조항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어떤 자유권에도 없는 그러한 강력한 여러 가지 제한 가능성을 여기다 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자, 참정권은 뭐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거죠. 피선거권은 이 공무담임권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청원권,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재판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이해로 근데 형사보상 청구권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거 굉장히 관심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든가 형사보상 청구권 같은 거 많이 좀 그거에 대해서 개정안 내시면은 국민들한테 많이 지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국가배상 청구권에서는 뭐 다른 건 없고 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이중배상 금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일정 소정의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군인이 나가서 싸우다가 아군의 오발 사고나 자기 직속 상관한테 얼차려 같은 거 당하다가 이거 뭐 피해를 입는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나 훈련 받다가 그런 경우에 그것도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내가 손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소정의 보상을 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는 헌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있던 건데 월남전에서 하도 이제 이런 게 많이 국가배상이 너무 많이 청구가 되니까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다친 군인들이 다 이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가는 감당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헌법에다 아예 넣어버린 겁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국가배상법.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다가 이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 군무원은 경찰 공무원은 그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게 국가배상법에다 넣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위헌 재판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 유신헌법 만들면서 그 안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위헌의 소지가 없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넘버원, 제일 첫 바따로 이것은 삭제돼야 되는 헌법조항,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은.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적 기본권인데요. 사회적 기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다 넘어갑니다. 인간다운 생활권 등등 있죠. 환경권, 여기까지입니다. 또, 여기 그 가족 모성 보건권까지.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본권인데요. 이런 것,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헌법 규정만 가지고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입법이 돼야 돼요, 입법.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입법이 돼야 비로소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뭐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법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 입법 의무를 부여합니다, 헌법에서.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사회적 기본권은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나를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게 해줘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법률의 근거 이와 관련된 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법 의무도 국회에다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는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 34조 5항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를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이지만 입법 의무를 국회에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이게 바로 여러분 헌법이 법률에 의하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됐으면 무조건 법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안 만들면 이제 입법 부작위라고 하죠. 입법 부작위. 그러면 이제 근데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반드시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너무 이제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권력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사실 여러분은 이게 더 관심이 있을 텐데 이게. 자, 간단하게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뭐 나중에 혹시 뭐 개헌 논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대통령 중심제냐 무슨 내각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하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은 뭡니까? 바로 행정권 또는 집행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면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이 의회에서 구성된 내각에 있다, 캐비넷에 있다. 그러면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 또는 이제 내각의 수반을 총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행정권이 대통령과 총리 이 쌍두마차에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의원 집정부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 되게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행정권의, 집행권의 소재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권이 대통령에 있죠. 이것은 엄격한 권력 분립, 여기서 말하는 권력 분립은 물론 사법도 포함되겠지만 주로는 행정권과 입법권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이 하고 의회는 입법권만 하기 때문에 이제 엄격한 권력 분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총리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는 총리가 없습니다. 미국, 필리핀, 체코, 칠레. 근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대부분 내각제거나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이면서도 총리가 있는 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과 이제 터키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총리는 굉장히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터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 개헌을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총리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다. 그림자 같이 남아있어요. 내각제는 행정권이 내각에 있습니다. 그 내각은 의회에서 구성하죠.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2공화국 헌법 때 내각제를 채택했는데 그때는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국무위원의 가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의원 내각제 국가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내각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들도 다 거의 다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그 의원 내각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그래서 국회 중심형, 총리 중심형, 정당 중심형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이 자민당이 이제 힘이 세죠. 그래서 일본이 자민당이 50년 장기 집권하는 게 바로 이런 정당 중심형 의원 내각제로 되다 보니까 정치 변동이 별로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안정이 돼가지고. 그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총리 중심에서 내각 책임제로 하지만 또 강력한 리더십을 또 발휘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지금 이원 집정부제로 분리되는데 옛날에 2차 대전 이전에 프랑스가 바로 국회 중심형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힘이 셌죠. 그래가지고 내각도 물론 국회에서 구성하지만 언제든지 국회 내에서 이제 내각을 또 이렇게 교체할 수 있고 뭐 그런 제도였다. 그러면 이제 이원 집정부제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우수 마발들이 다 그냥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원 집정부제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 각 국가마다 그 국가만의 독특한 이원 집정부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 배분이 중요한데요. 외교 국방은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는 총리한테 맡겨요. 내치를 총리한테 맡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 방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국정을 수행하다 보면 외교 국방과 그다음에 내치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요새는 다 연동돼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여러분 이거 왜 칩니까? 외교입니까? 아니면 내치입니까? 둘 다 걸쳐 있죠. 그럼 그거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평상시에는 평화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다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하게. 또 총리는 국회에서 뽑기 때문에 국회 눈치를 봐야 돼. 국회의원들 눈치를 봐야 돼. 근데 대통령은 보통 국민이 뽑거든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뽑더라도 국회에 예속돼 있지 않거든요.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하에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시에 모든 그 정권을 갖게 하는 이런 체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가지를 혼합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세면은 대통령 중심제처럼 가고 총리가 소속된 정당의 권한이 세면은 의원 내각제 비슷하게 운영되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갑자기 하이브리드 그런 형태. 그게 이제 프랑스가 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 총리 선출 방식은 뭐 이건 너무 복잡하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총리 선출 방식은 참고로 이건 이건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 자료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논문 쓰시는 분들 법학과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못하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참 죄송한데 여기 이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딱 대보시면요 조문이 다 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책에는 안 나오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여기는 안 되나? 거기서 한번 대보세요. 마우스를 한번 대면 조문이 뜨게 돼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아요. 한번 대보세요 그냥. 한 군데 대보세요. 파란색 영역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40초에 한번 대보세요. 살짝.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예. 하여튼 뭐 여러분 헌법 조문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뒤로 하겠습니다. 자, 입법권이 국회에 기속된다. 입법권은 국회에 기속된다라고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뽑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권 특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또 의무로서는 뭐 청렴의 의무라든가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라든가 이권 개입 금지 등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 지키다가 근데 국회의원하기 참 힘듭니다, 아주. 그래서 보통은 보좌관들이 대신하죠. 그리고 보좌관들은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 중에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자기가 행한 표결이나 발언 때문에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뭐 형사 재판도 있고 민사 재판도 있고 여러 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뒤에 보시면 자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원칙이 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한번 여러분이 뭐 참고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회기 계속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회기 계속 한 회기 때 의결되지 않았다 해서 의안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합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면 다 폐기됩니다. 임기 만료 폐기라고 합니다. 임기 만료 폐기. 자,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들한테는 당연히 있고요. 정부에도 있습니다. 정부.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법안 제출권이 있거든요. 내각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정부거든요. 내각이.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뭐 흔히 여러분 기사 보다 보면 미국의 무슨 뭐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법안을 뭐 제출했다는데 그거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법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같은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근데 국회에서 옛날에는 미국도 국회에서 그걸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또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 해서 그거는 또 요새는 안 하는데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막 국회 통지를 전혀 안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약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든가 뭐 그런 법률안을 내거나 법안을 행정법령을 그렇게 함부로 낼 수 없도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법률안을 공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의 요구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면은 법안이 의결이 됩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의결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또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빨리 국가 예산안이 심의 의결이 안 됐을 때 그럼 국가를 그러면 예산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것을 준예산.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초과해가지고 한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계속 뭐 3년이든 5년이든 해야 될 때 그것을 처음에 계속비로 해가지고 그 연한을 정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이제 계속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국회에서 그것을 예비비 명목으로 하고 나중에 그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은 이제 기존 예산안에 변경을 갈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요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죠. 여러분 지방자치의 독소 조항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독자적인 과세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방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가 너무 우리 획일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헌법 같은 데 보면 뭐에 대한 세금은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연방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근데 우리는 그냥 조세 법률주의 국회에서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하나의
좀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다고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 그러면 지방분권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면 또 됩니다. 이게. 예. 근데 그런 것들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죠. 자, 중요 조약의 체결 기준 동의권이라서 뭐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이라든가 상호 원조라든가 주권의 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그 국회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도인가 그때 체결돼 가지고 54년도에 국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 동맹이 체결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외국과의 동맹과 군사 동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한국과 동맹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한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저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일부 그 네티즌들이 강경화 장관이 잠비아 외무부 장관을 만났거든요. 그걸 가지고 놀린 겁니다. 놀린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한감 동맹이 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감비아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도 없답니다. 감비아라는 나라는 세네갈 옆에 있거든요. 세네갈 옆에. 아주 세네갈 한국 대사관이 감비아 대사관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헛소문에 속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지금 동맹 체결돼 있고 다른 어떤 나라랑도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전포고 해외 파병 뭐 외국군에 주둔 동의권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갖고 있고 선전포고에 반대는 강화조약이죠. 강화조약. 근데 강화조약은 중요 조약의 체결 기준 동의권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전포고와 강화 선전포고는 전쟁을 하겠다는 포고죠. 그다음에 강화조약은 이제 서로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조약입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이 있고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도 있습니다. 해임 건의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 자체의 규칙 의사라든가 내부 규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뭐 그게 아니고 법적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징계권. 국회 자체적으로 의원을 징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조 1항에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대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행정관, 국무위원,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등 쭉 다 있죠. 법관도 탄핵소추 대상이 되죠. 법관도. 얼마 전에 어떤 법관도 탄핵소추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탄핵소추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가중돼 있죠. 일반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탄핵소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바로 탄핵을 소추서를 들고 갑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은 좀 더 엄해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과 그다음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탄핵이 소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 그런 모든 그 자기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요. 탄핵 소추로 인해서 만약 탄핵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파면하는 데 그치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요것만 하고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이 어떤 이제 무기속 위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동양권 헌법에는 이 조항이 없는데 서양 헌법에는 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기 양심에 따른다 이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유권자들로부터도 자유롭다. 이게 이제 무기속.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밝혔냐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지역구만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거든요. 물론 이제 선출은 지역구에서 하거나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의 관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하라 해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죠. 이게 보장이 돼야
바로 국회라고 하는 그 헌법기관이 비로소 이제 그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거 뭐 너무 제가 시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아쉬운데 다음에 한번 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마저 하겠지만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인간, 예, 잘 못, 변인수 하사, 인간, 저기, 트랜스, 저거, 돌아가신 분 말씀하세요. 네? 했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명징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어떤 편견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하에서 모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넘겨짚기 쉽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넘겨짚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걸 해석하고 이렇게 됩니다. 변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상.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지금 말씀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중에 헌법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성적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뭐 내가 어떤 형태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일종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 이런 것 있죠. 사실은 그런 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포함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되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그건 뭐 윤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겠죠. 생물학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의 어떤 윤리의 문제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에 반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아주 남성적인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난 남자고 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원론적인 문제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동성애 문제나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는 군인인데 군인으로서 과연 그것이 허용되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 못 가 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소한의 관용적인 그런 것조차도 아직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다. 변희수 하사의 거는. 굉장히 더구나 군대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과연 거기에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컨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 것인가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핫한 주제죠. 그러나 역시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일 그런 정서적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 간 결혼을 일종의 시민 결합의 형태로 해가지고 인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 두 분이 같이 살다가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이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살아남은 파트너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함께 재산도 함께 해왔는데 전혀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명칭이 어떻게 됐든 시민 결합이 됐든 하여튼
뭐 그런 걸 인정해주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 사회가 여기에 좀 준비가 안 됐다 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과정을 어쩌도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퀴어 축제도 퀴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축제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사실 집회 결사의 자유거든요. 이게. 집회의 자유거든요. 집회의 자유. 우리나라 사람들 집회의 자유다 그러면은 아마 허용했을 거예요. 그거. 뭐 납득이 뭐. 근데 이게 막 퀴어 축제 이렇게 돼버리면 퀴어 퍼레이드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게 이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기 덜 설익은 문제를 접할 때는 항상 약간 그런 단계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근데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주제거든요, 이게.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헌법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유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많은 당원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생중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